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 증시는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금융주,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또 신용 상태가 괜찮으니까 AI 테마가 테크주의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호재에 더 반응하고 악재에는 좀 둔감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이벤트와 지표를 보면서 더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한 번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차트를 보면서 더 강세장으로 가려면 어디가 더 나아져야 되느냐. 약한 고리 이런 생각하면 당연히 또 이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런 차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산이 올라가는 거면 좋겠는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지표를 GDP를 비롯해서 생산과 소비 관련된 투자 차트 지표가 나왔는데 이 차트가 조금 더 유의미한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1%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 언론, 정책 그리고 싱크탱크에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지난해까지 시행이 됐었던 공동부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장보다는 분배에 너무 천착하다 보니 성장에 대한 정책들이 너무 뒤로 밀리는 그런 영향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좀채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동부유로 인해서 나왔던 정책들이 아시겠지만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생각에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마도 발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다 보니까요. 디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장기금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지준율까지 내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준율을 내림과 동시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만약 중국의 정책, 글로벌 유동성에서 39조 달러나 갖고 있는, 즉 전체 100조 달러에서 40% 가까이 중국의 유동성인데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아마도 7월 말에 정책 패키지와 함께 나온다면 또 한 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악재지만 조금씩 호재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악재가 될 수 있는데 호재로 바뀔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 괜찮은 분위기에서 유가가 튀어버리면, 즉 급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또 상승을 할 것이고 테크 기업들, AI라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베팅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이밍에서 유가의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는 보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저희들은 안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간밤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4년 말까지 감산, 즉 자율적인 감산을 연장하겠다는 뉴스가 나와서 한때 살짝 스파이크, 즉 위로 상승했었던 그런 차트도 보여줬는데 바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공급 상태가 불안하다, 즉 공급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감산을 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현재의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원유 시장은 분리가 됐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우랄유가 있고 WTI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가 있는데 완벽하게 분리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30% 언더된, 하락된 아니면 프리미엄이 제거된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이제는 좀 재미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70 선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세장의 분위기를 꺾을 만한 요인도 아니다라는 측면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한 고리 중국과 유가가 변수가 생기면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변수는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실적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간밤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우리나라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 그리고 이익률 차트인데요. 유가는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고 유가가 하락할수록 내지는 상승할수록 우리나라 이익률이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무역수지 적자는 곧 우리나라의 이익률, 마진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습니다. 거꾸로 무역수지가 돌아서고 이익률이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ROE가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는데 하나의 키 지표를 말씀드리면 유가가 하락하고 나면 이익률이 개선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으로 빠르게 영업이익률이 코로나 이전에 8% 라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50까지 시장이 강하게 탄력을 갖고 올라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안정을 찾는 국면이고 우리나라 이익률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제는 시장의 탄력보다는 차별화되는 기업별로 이런 이익률, 시장 전체 이익률이 8%에서 9%인데 이거보다 좋은 성적을 보이면 당연히 시장 내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에 놓이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외 변수인 유가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통제되고 비용의 어떤 환입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에 이익률이 좋아지는 내지는 매출액이 나오면서 고정비를 커버하는 기업들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런 기업들은 철강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기계, 방산, 운송, 항공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한 고리인 중국 지표, 중국이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약한 고리는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급등 내지는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상승세를 훼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만큼 이제부터는 종목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장에 대한 대비를 잘 하자라는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